70세를 넘어서야 인생의 의미와 인생은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생의 진짜 의미와 궁극의 행복 찾기. 인간은 평생을 통해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습득과 달리 우리가 일상에서 직면하는 수많은 경험과 선택은 훨씬 더 폭넓고 깊은 배움의 장을 제공합니다. 어떤 것을 쟁취하고 버리느냐라는 질문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나름의 가치관과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간단하거나 이례적이지 않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가를 묻고 또다시 되묻습니다. 우리는 재산이나 명예, 권력을 쫓기도 하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왜 이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색하는 출발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행복은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로 자리 잡곤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에서 바라보는 성공이나 부 혹은 명예와 같은 것은 그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인생 목표를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돈과 권력, 명예를 모두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 삶의 무의미함을 호소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는 경우를 적잖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이나 사회적 지위만으로는 인생의 의미를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1.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 독일 출신 정신분석학자이자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인간이 진정으로 충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존재의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무엇을 소유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존재로서 사는가를 묻는 태도입니다. 인간이 소유만을 좇을 때 그것은 욕망의 불씨가 되어 끝없이 번져나갈 뿐 만족감이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하고 이내 자신이 가진 것마저 의심하게 만들기 일쑤입니다. 반대로 존재의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면 내면의 성장과 자기다움을 일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삶이란 바꿀 수 없는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제공합니다. 그는 나치 강제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처럼 삶의 의미를 깨닫는 일은 누구에게나 절실합니다. 의미를 찾는 여정은 단지 사치스러운 고민이 아니라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인간이 살아갈 의지와 방향을 얻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2. 목표와 실패의 재정에. 삶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구체적인 꿈, 계획, 혹은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는 작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목표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사회나 타인이 정해놓은 틀, 혹은 타인의 기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업 성적이 좋으면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며,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빠른 승진을 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제시하는 질서와 논리에 순응하다 보면 진정 내가 원하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놓치기 쉽습니다. 이때 진짜 중요한 지점은 실패와 성공을 어떻게 재정해야 하느냐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실패와 성공을 소유의 측면에서 판단합니다. 얼마를 벌었는가? 어떤 지위를 얻었는가? 라는 기준이 가장 손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은 내가 설정한 목표에 나 자신이 온전히 참여하고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주체가 나 자신이며 그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나의 성장과 행복을 체감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성공입니다. 반면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거나 내 주체성이 없는 목표를 위해 몸과 마음을 혹사한다면 아무리 바깥의 평가가 좋다 해도 그것은 결코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3. 행복의 역설. 보석 같은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철학자, 심리학자, 경제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해온 사실입니다.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이 늘어날수록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높아지고 분명 그로 인해 얻는 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돈은 더 이상 행복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나친 소유는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부담과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어 정신적 고통을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재산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작은 즐거움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의미를 찾아가는 삶을 살면서 깊은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척박한 환경에서 가족과 서로 의지하며 열심히 일하던 과거를 떠올리면 그 시간조차 그들에게 큰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의 경우 행복은 거창한 이상이나 목표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과 오늘의 소소한 성취들을 맛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선물과도 같습니다. 4. 왜 비교는 불행을 낳는가? 인생에서 경쟁이 필수다라는 말은 수많은 성공담과 지침서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은 동기부여와 발전에 필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가 과도해지면 우리는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을 잃고 열등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성공 중독증에 빠진 사람들은
늘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 혹은 남들보다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작 주변 사람들이나 객관적으로 보면 이미 놀랄 만큼 훌륭한 성취를 이루었을지라도 스스로는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감과 무력감에 갇혀버립니다. 그렇다면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무대에서 다른 재능과 매력을 지닌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가진 유한한 능력으로 모든 영역에서 최고가 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상한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매 순간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삶이란 모든 분야에서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경주가 아니라 우리가 타고난 개성과 능력을 가장 적절히 꽃피우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조금 더 욕심부려 표현하자면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스스로를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별을 찾는 길일 것입니다. 5. 고통과 마주하기. 인생은 누구에게나 고통이 따릅니다. 어떤 이들은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고를 겪고 어떤 이들은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을 통해 심연의 슬픔에 빠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과 불운에 시달립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라는 물음에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시점은 종종 이러한 고통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찾아옵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듯 고통마저도 삶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결코 고통을 즐겨라거나 스스로 고통을 더 자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시련에 맞닥뜨렸을 때 그 안에서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다면, 혹은 그 시련을 통해 내가 진정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더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인생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6.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기. 흔히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현재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이 정말 내 적성과 흥미에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워도 의미를 부여하고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과 성취감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영국의 시인 겸 미술가인 존 러스키는 모든 일에서 정성스럽게 아름다움을 찾는 이만희 예술가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일상의 평범한 일조차도 헌신적 태도와 주체적인 관점이 더해지면 새로운 즐거움이 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즉, 내가 하는 일에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 몰입함으로써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는 방식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선망하는 직업이나 꿈의 직장을 얻어야만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지요. 7. 단순함이 주는 풍요.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의외로 가까이, 심지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 숨 쉰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 오늘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눈앞에 주어진 삶의 조건을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태도를 지닌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늘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하고 어느 정도가 충분한가를 깨닫고 불필요한 과잉을 걷어내어 인생을 단순화시키는 태도는 결코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버릴 줄 아는 용기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내면의 여유를 확보하여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 그리고 삶의 깊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주목받는 미니멀리즘 역시 이러한 태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적게 두고 살자는 차원의 제안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와 에너지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소유를 최소화함으로써 오히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8. 의미 없는 삶의 위험과 회복.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회적 압박, 취업난, 대인관계의 문제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의미의 상실로 귀결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이 과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혼란이 극심해질수록 무의미함은 더 크고 진득하게 사람을 옥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낄 때 인간은 가장 극단적인 선택마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미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삶은 여전히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견디고 나아갈 이유가 생기는 것이지요. 의미가 있는 인생은 외부의 불확실성이나 불운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축을 갖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없더라도 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있다면 사람은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9.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배움. 우리는 가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말을 농담처럼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실입니다. 지식의 축적이나 기술의 향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과정을 가리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특수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메타인지, 즉 자신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피드백을 통해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메타인지를 활용하여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교훈을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경험, 실패하고 좌절하는 사건, 뜻밖의 우연으로 이어지는 발견 등은 그 자체가 우리의 깨달음과 가치관 형성에 소중한 자양분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경험이 쌓이는 중에도 현재라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맛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너무 미래에만 집착하면 현재가 허무해지고 너무 과거에만 매달리면 미래로 나아갈 동력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10.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근원적 물음으로 결국 인생의 의미란 스스로가 자기 존재를 어떻게 정의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지불식간에 크고 작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 모든 선택은 저마다의 결과를 낳고 그것이 모여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때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심한 계획과 완벽한 정보로도 예측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선택에서 성공과 실패를 단정 짓기보다 그 선택의 여정에서 내가 배우고 성장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삶의 의미 찾기는 행복의 선결 조건입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고 왜 사랑하며 왜 고통스럽게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할 때 비로소 행복을 향한 길이 열립니다. 의미 없이 얻은 편안함이나 쾌락은 금세 휘발되어 버리고 오히려 더 큰 허무함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의미를 부여한 모든 경험은 설령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인생의 흔적으로 남아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11. 어떻게 행복해질 것인가? 행복은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것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종종 그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자유롭게 호흡하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 평범한 사실조차도 때로는 엄청난 축복임을 잊곤 합니다. 인생을 성찰한다는 것은 이런 사소하지만 본질적인 요소들의 감사를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삶에 지치고 힘든 순간에 눈을 돌려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예컨대 인간관계, 작은 성취, 의식주의 안정 등을 다시 바라보면 우리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감이나 만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행복해지고자 하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이는 자기 암시나 긍정적 사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과 결핍 속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의지와 눈을 갖추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런 결심을 한 사람은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애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스스로 기쁨을 발견하고 의미를 창조해 나갈 수 있습니다. 12.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말하지만 사실 인생 전체를 보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시작했느냐, 그리고 그 시작을 어떻게 이어나가느냐가 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의 태도와 선택을 끊임없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결국 내 인생의 전반적인 통과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무엇을 소유하느냐 보다 무엇을 바라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손에 넣었느냐 하는 기준은 너무 쉽게 행복의 척도로 착각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적 조건에서도 느끼는 만족도는 천차만별이기 마련입니다. 반면 무엇을 바라느냐는 인생에 대한 태도, 즉 삶을 대하는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바라는 바가 분명하고 그 가치가 나의 내면과 일치한다면 설령 소유한 것이 적더라도 삶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그 모든 선택 안에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잠재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와 시련을 겪고 물질적 욕망이나 비교에서 오는 고통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방황과 시련이 진정한 성찰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함으로써 얻게 되는 깨달음, 우연처럼 보이지만 각자의 길에서 소중한 우연들, 내가 선택한 길에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본 경험 등은 모두 인생의 의미를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입니다. 인생의 의미는 절대적으로 객관화하여 제시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유일한 삶의 맥락 속에서 스스로 발견하고 창조해야 할 과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봉사가, 누군가에게는 예술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일이 평생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을 지속하면서 내가 지금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며 매 순간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열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의미라는 등불로 비추며 걸어간다면 그 자체로 이미 행복의 길 위에 발을 디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진정한 기쁨이자 영원히 잊히지 않을 감사의 증거가 되어줄 것입니다. 결국 참다운 행복이란 대단한 결과물이나 외적인 성취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내가 왜 이 길을 걷는가 라는
라는 질문에 대한 답, 즉 내 삶의 의미가 놓여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다는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활기를 불어넣고 작은 실패와 시련도 고유한 가치를 지닌 체험으로 변모시킵니다. 이는 이상이나 환상이 아닌 단순하고도 소중한 진실입니다.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정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행복을 향해 다시 한번 거대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머지않아 나만의 꽃을 피우게 할 것입니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얻고 싶은 유혹은 여전히 우리 곁을 맴돌겠지만 그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전부가 아님을 알았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나의 목표와 내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해질수록 비록 바깥 환경은 흔들릴지라도 내면의 중심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굳건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여정은 멀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보겠다는 결심과 용기가 있는 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마침내 깊고도 부드러운 환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생이 과연 의미를 지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오랜 철학사의 주제이면서도 동시에 영화, 매트릭스, 나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 같은 대중문화나 고전 철학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재조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인생의 의미를 둘러싼 인간의 본원적 물음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의미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지를 폭넓게 살펴본다. 영화 매트릭스와 플라톤의 동굴. 영화 매트릭스는 1999년 당시 대성공을 거둔 작품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믿는 세상이 사실은 컴퓨터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에 불과하다는 급진적 설정을 제시한다. 주인공 너는 진짜 세계가 아니라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 안에서 인간이 사육되고 있음을 알게 되고 이 화상을 벗어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실제 삶과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가상세계에 머무르느니 불완전해도 진짜 세계에서 스스로 삶을 결정하겠다는 선택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다. 한편 이 세상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영화 매트릭스에서 모피어스의 대사는 플라톤이 2400년 전 국가 7권에서 말한 동굴의 비유를 떠올리게 한다. 평생을 지하 동굴에 묵여 벽에 비친 그림자만을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이 풀려나 동굴 밖에 참된 햇빛과 실제 사물을 경험하지만 동굴 안 사람들에게 그 진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플라톤은 이 비유를 통해 감각적 세계만을 진실로 여기지 말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 진정한 본성에 다가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매트릭스나 동굴의 비유 모두 인간이 체험하는 세계가 진짜인지 혹은 허상인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던지는 동시에 참된 아엠과 자유로운 선택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가상세계가 완벽한 행복을 보장해준다고 해도 그 안에 영원히 머무는 삶을 우리는 진정으로 원할까? 예를 들어 매트릭스 속에서 원하는 삶, 원하는 성취를 무한히 얻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이 내가 진짜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면 곧 권태와 무의미가 찾아온다.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평생 행복만이 이어지는 삶은 지상의 지옥이라고까지 말했는데, 이는 고통이나 실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승리가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을 던진다. 즉 행복 자체보다도 그 행복을 스스로 결정하고 성취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도 행복의 기초는 자기 의지와 행동을 일치시키는 데 있다고 하여 진정한 만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직접 실천하고 성취하는 과정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인생의 의미는 결국 자기 결정권과 맞닿아 있다. 누군가 대신 만들어준 파라다이스는 그저 잠깐의 환상일 뿐 내 삶을 오롯이 내가 주도했다는 실천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무함이 지워지지 않는다. 이는 가상현실이든 현실 세계든 마찬가지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인생의 궁극적 목표와 의미를 주된 관심사로 삼았다. 다만 인생의 의미라는 구체적 표현은 없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철학의 출발점이었다. 중세 유럽에서는 신이 세계와 인생에 이미 의미를 부여했다고 여겼기에 인간은 그 정해진 의미를 인식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선언으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인식의 주체로 삼기 시작하면서 신이 부여한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문제가 본격화되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 칸트, 루소, 벤담, 헤겔 등을 거치며 이 주제는 더욱 심화되었는데 정작 이 대철학자들의 체계적인 이론 안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인가 라는 구체적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 이후 아르투르 쇼펜하워, 세렌 키에르케고르, 포이어바흐, 마르크스, 니스, 프로이트 등이 제각각 인간 삶의 목적과 의미를 해명하려 시도했다. 쇼펜하워는 인간이 행복을 위해 태어났다는 말을 부정하며 인간이란 의지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니체와 프로이트도 건강한 인간은 굳이 인생의 의미를 묻지 않는다며 그 물음 자체가 약함의 증거라고 나를 세우기도 했다. 반면 니체는 음악 예술을 통해, 프로이트는 사랑과 일을 통해 삶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20세기에 접어들어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인생의 의미라는 질문이 사실상 언어의 한계를 벗어나는 부질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질문 자체를 논리적으로 검증할 길이 없어 명확한 답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존주의자장 폴 사르트르는 세계 전체에는 본래 의미가 없기에 인간 각자가 자신의 자유의지로 의미를 창조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터 싱어는 개인의 의미 추구보다는 공동체의 선행을 늘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현대 뇌과학은 인간의 뇌 구조와 인지 과정을 상당 부분 밝혔지만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과학적으로 측정하거나 지도처럼 그려낼 방법은 없다. 의미란 자연의 객관적 속성이 아니라 인간이 주체적 사회적 삶을 통해 구성해내는 관념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유한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피할 수 없다. 이때 인생의 의미에 대한 답변은 완전히 개인적일 수도 혹은 공동체를 배려하는 방향일 수도 있다.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불변의 의미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현실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가면서 여러 단계에 이르고 그때그때 중시하는 가치나 목표가 바뀌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에는 무엇을 이루고 싶은지를 고민하고 중년에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본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의미는 하나의 고정된 해답이라기보다 각 개인이 자기 삶의 맥락 속에서 꾸준히 조정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에 가깝다. 사람마다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그 답도 유동적이다. 루이스 캐럴이나 애슐리 브릴리언트 같은 작가들은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니 수고롭지 않아 좋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단 하나의 의미가 있느니 차라리 무의미가 낫다고 풍자했다. 이는 삶의 의미를 너무 엄숙하게만 여기지 말고 유연하고 즐거운 시각으로 접근하라는 함의를 담고 있다. 영국 코미디 그룹 몬티 파이썬은 영화 몬티 파이튼의 삶의 의미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기름진 음식을 적당히 피하고 좋은 책을 읽고 가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꾸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정도가 인생의 의미라고 익살스럽게 말한다. 겉보기에는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의미에 대한 이보다 더 훌륭한 요약도 드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인생은 의미가 있는가? 라는 물음은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을 살고자 하며 그 삶을 어떻게 직접 결정하고 실천해 나가는가 라는 주체적 성찰과 맞물려 있다. 의미는 부여받는 것도 완성된 형태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원하는 모습과 가치를 찾아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은 스스로 의미를 획득해간다. 이처럼 인간만의 질문을 던지고 각자가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 분투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유의미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동력일 것이다. 행복 찾기.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 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철학자들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사유하고 논쟁해왔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는 긍정 심리학과 같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행복, 낙관주의, 긍정적인 감정 등을 연구하며 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행복의 과학, 긍정 심리학의 등장. 20세기 후반, 심리학은 주로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 즉 정신질환, 트라우마, 스트레스 등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셀리그만을 필두로 한 긍정 심리학의 등장은 심리학 연구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습니다. 긍정 심리학은 행복, 낙관주의, 긍정적인 감정, 강점, 미덕 등 인간의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잠재력을 발휘하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긍정 심리학은 단순히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행복의 조건,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관계. 긍정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 몰입, 의미 있는 관계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삶에 대한 만족감과 즐거움을 높여주며 낙관적인 태도와 회복 탄력성을 길러줍니다. 몰입은 어떤 활동에 깊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로 칙센트미하이 교수는 이를 최적의 경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가족, 친구, 동료 등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소속감, 지지,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복의 뇌과학, 신경전달물질의 역할. 뇌과학 연구는 행복과 관련된 신경전달물질의 역할을 밝혀내면서 행복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평온함과 안정감을,
도파민은 즐거움과 보상을, 옥시토신은 사랑과 신뢰를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은 운동, 명상, 감사 표현, 사회적 교류 등을 통해 분비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뇌과학은 행복을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생물학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행복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몰입의 경험, 최적의 상태, 식센트미아이 교수가 제시한 몰입 개념은 행복 연구의 중요한 분야입니다. 몰입은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어떤 활동에 완전히 몰두하는 상태를 말하며 스포츠, 예술, 학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 느껴지며 깊은 만족감과 성취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몰입 경험은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의미 있는 관계, 사회적 연결의 중요성.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신 건강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사회적 지지와 소속감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타인과의 교류는 새로운 정보와 경험을 얻고 다양한 관점을 접하며 성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의미 있는 삶,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왜 살아가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존재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의미 있는 삶은 단순히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고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경험을 통해 의미 있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실천,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입니다. 이는 불교의 수행법에서 유래되었지만 현대에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명상은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감정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짧은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챙김을 유지하는 습관을 통해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행복은 선택, 긍정적인 관점의 중요성. 행복은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는 행복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생의 진짜 의미와 궁극의 행복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됩니다.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순간. 인생은 한 권의 책과도 같습니다. 젊은 날에는 흥미진진한 서사를 조차 바쁘게 읽어가지만 시간이 지나 70세를 넘어서야 비로소 그 책이 전하려 했던 진정한 메시지를 천천히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으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며 우리는 때로 아쉬움과 회한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습니다. 인생은 운명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만으로 인생을 개척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은 운이 70%, 재능과 노력이 30%라는 말에 진실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세심히 계획하더라도 우연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렇기에 70세가 넘어가면 겸손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운명은 조종할 수 없는 배의 방향이지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재능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다. 머리가 좋은 사람보다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성과를 낸다. 이는 동창 모임에서 종종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학창 시절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 결국 성취를 이뤄낸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70세를 넘어 돌아보면 재능이나 운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끈기와 배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입니다. 쉬고 싶을 때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나아간 사람이 결국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끈기란 재능을 넘어서는 삶의 진정한 능력임을 시간이 흐를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떠나가는 인연, 남는 인연. 현직에 있을 때는 명함을 뿌리며 바쁘게 살고 인맥을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현실은 다릅니다. 그만턴 연락처 중 진심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70세를 넘어서면 인간관계의 허망함을 깨닫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오래된 몇몇 친구, 가족, 그리고 사진 속의 추억뿐입니다. 인맥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관계는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진심으로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인생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결코 돌아오지 않는 5가지. 인생에는 돌이킬 수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입 밖에 낸 말, 쏘아버린 화살, 흘러간 세월, 놓쳐버린 기회, 그리고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70세를 넘으면 이 5가지의 무게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입 밖에 낸 말은 다른 이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흘러간 세월은 다시 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놓쳐버린 기회는 뒤늦게 후회로 남으며, 부모님이 떠나신 후에는 효도할 시간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기대를 낮추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을 때 실망도 줄어듭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관계가 평화로워지고 스스로도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엉뚱한 꿈에서 벗어나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70세가 넘어 돌아보면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현실과 타협하며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 더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 인생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조차도 운의 영역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좋은 만남을 기대하기보다는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를 맺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인연을 쫓기보다는 현재 곁에 있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기. 결국 중요한 것은 매 순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인생은 단순한 듯 복잡하고 복잡한 듯 단순합니다. 운명, 끈기, 관계, 기회, 그리고 기억 속의 행복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고 얻어야 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 속에는 겸손함과 운명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인생의 후반부에는 더 이상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을 짊어지지 말고 현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노인은 몇 세부터 묻자 평균 70세.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제 노인이 되기 시작하는 1960년대생들은 평균 85.6세까지 살 것으로 기대했다. 남은 여생 중 평균 6.7년 정도는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 약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응답이 46%였다. 응답자 52%는 젊었을 때부터 해온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상태였다. 퇴직 경험자들이 평균적으로 퇴직한 연령은 평균 54.1세였다. 퇴직자 중 64%는 퇴직 후 재취업 또는 창업을 했다. 일을 완전히 그만두는 은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이는 평균 67.3세다. 노인은 몇 세부터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변은 평균 70세였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노후 준비 방법을 묻자 80%가 국민연금을 꼽았다. 퇴직 후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이 시작되지 않는 기간인 소득 공백기에 대해서는 81%가 걱정된다고 했다. 노후에 함께 살고 싶은 대상은 배우자와 단 둘이가 66%였다. 혼자 살고 싶다는 28%였고 자녀와 같이는 6%에 불과했다. 노년의 돌봄이 필요할 때 원하는 곳으로는 살고 있던 집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응답자 58%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종을 원하는 곳으로는 46%가 내가 사는 집을 꼽았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비율은 30%로 낮았다.